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이번 이제 15번째 시간이고요. 조직 구조의 기초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조직 구조란 무엇이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다른 작업 조건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이 똑같이 효과적인 조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세심한 분석 결과 조직 구조는 이제 행동에 커다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바가 있는데요. 조직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직무나 과업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묶고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이제 경영자들이 좀 리더들이 이제 고려해야 할 7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는 이제 작업 전문화, 부서화, 또 명령 체계, 또 통제 범위, 그리고 직권화, 분권화, 공식화, 그리고 경계 확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조직 구조 설계를 위한 이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나 분리된 직무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이제 작업 전문화로 좀 답을 좀 제공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무를 그룹화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부서화가 되겠고요. 개인과 집단은 누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하나? 명령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통제 범위가 되겠고요. 또 의사결정 권한은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는 직권화와 분권화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업원과 관리자들에게 적용할 규칙과 절차는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공식화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의 답이 바로 경계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작업 전문화인데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헨리 포드가 이제 그 대량 생산 라인에서 이제 자동차를 좀 생산하면서 이제 가부가 되었죠. 이 모든 작업자들은 이제 조수석에 문장을 다는 것과 같이 이제 구체적이고 아주 특정한 일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직무를 좀 어떤 표준화된 작은 어떤 과업 단위로 좀 쪼개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신속하게 일을 되풀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포드는 이제 비교적 좀 제한된 기술을 가지고서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매 10초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작업 전문화, 워크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분업화라고도 합니다. 이런 어떤 조직의 어떤 활동들을 좀 독립적인 작은 일로 나눈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전문화의 본질은 이제 하나의 직무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렇게 분리된 일을 독립적인 개인들이 완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개인은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의 특정 부분에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은 이제 전문화는 이 종업원들의 기술을 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1960년대까지는 이제 전문화의 어떤 효과가 끝없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곧이어서 인간적인 측면의 어떤 비경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루함이라든지 피로, 스트레스, 또 뭐 낮은 생산성, 그리고 조잡한 품질, 높은 결근율, 그리고 이직, 뭐 이런 전문화의 이점을 이제 훨씬 상쇄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 도표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작업 전문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무한정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경영자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하기보다는 다시 좀 넓게 확장을 하면서 생산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종업원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요. 또 작업 전체를 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팀으로 좀 구성을 해서 종업원들의 어떤 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경영자들, 리더들이 이 특정 직무에 있어서 전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성하고 또 이제 함께 좀 이 지나친 어떤
어떤 전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무 역할을 좀 구체적인 어떤 과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로 쪼갤 수 있다면 전문화 가능합니다. 뭐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문화는 제조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뭐 직무 공유나 어떤 뭐 시간제 근무가 이제 널리 좀 활용되는 곳에서는 새로운 이점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좀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좀 세분화하고서요. 그 결과를 조합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초전문화, 마이크로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과거의 전문화는 제조 과업을 동일한 공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세분화된 어떤 일로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전문화는 이제 기술 또는 전문성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복잡한 과업을 좀 최대한 좀 이렇게 현명하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핵심 원칙은 똑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부서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업 전문화를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을 좀 함께 묶어서 이 공통적인 과업으로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좀 함께 묶어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부서화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기능별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화 방법으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이기도 한데요. 이 기능에 따라서 부서를 묶는 것입니다. 뭐 생산부서 관리자는 이제 공장을 엔지니어링, 뭐 회계, 제조, 인사관리, 구매 뭐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좀 조직화할 수도 있죠. 뭐 병원을 예를 들면 연구, 외과, 중환자실, 원무과 이런 형태로 나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죠. 이와 같이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부서화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들을 함께 묶어줘서 효율성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별 또는 뭐 서비스별 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이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나 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직무를 부서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드, 페퍼스, 차민, 프링글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조직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 제품에 대해서는 임원 한 사람이 어떤 전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한 명의 관리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부서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이제 지리적 기준이나 뭐 영역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됐다고 하면 이제 뭐 영업 조직 같은 데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서울 담당이 있고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북부, 남부, 뭐 동부, 서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지방 뭐 권역들도 이렇게 있죠.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그 고객이 좀 넓은 지역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또 해당 지역의 고객들이 좀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관리 구조를 갖다가 좀 지역별 구조로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CEO였던 이제 아키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와 또 고객별 또 부서화도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부서화하는 방법은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데 면허 발급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이제 여러 부서를 이제 거쳤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응시자는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뭐 단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각 단계를 뭐 이제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사도 있고 면허 시험 단계도 있고 요금을 납부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조직이 좀 원하는 어떤 특정 곡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고객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부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시사점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조직은 이제 항상 이게 처음 채택한 어떤 부서 기준을 좀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이제 수년간 이제 고객을 기반으로 이제 일반 소비자, 대기업, 뭐 소프트 개발자,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고객별 부서를 좀 사용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3년 6월에 이제 CEO로 이제 스티브 발머가 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종업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어떤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할 어떤 필요성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기능별 부서로 좀 재구조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지니어링, 마케팅, 뭐 사업 개발, 전략 및 연구, 재무, HR, 법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기능에 따라서 부서화돼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전문화를 더 추구해서 이제 혁신을 더 한번
유도해보자. 아마 이런 관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이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S의 그 조직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뭐 고객 개발자 또 핵심적인 어떤 혁신 파트너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방식을 좀 바꿔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메시지와 제품군을 좀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조직 변화가 이 조직의 목표와 이렇게 좀 잘 정렬이 된다고 하면 특히 강력한 어떤 리더와의 목표, 리더의 목표하고 좀 정렬이 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좀 잘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보다 성공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는 아직 그 결과를 좀 알수있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강력한 리더인 이제 스티브 발머가 또 이후에 또 2개월 후에 은퇴를 또 발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이제 결국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떠났는데 변화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MS 같은 경우는 1년이 채 안 돼서 또 리더십과 팀 구조의 변화를 계속 더 시도를 했고 또 지속적인 어떤 조직 개편을 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합니다.